자, 그러면 한 명씩 시켜보겠습니다. 1번 아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시은이가 해보자. 저는 아름다운 삶이란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의 삶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면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신의 일단은 무엇이든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어떤 것을 할 때 이것이 행복하다 하면 자신이 이것을 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이 어떤 것을 불행하다고 받아들이면 자신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아름다워지려면 그 아름다운 삶을 노력하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자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삶이 자신에게 있을 때 그 삶이 아름답다 생각하면 아름다운 삶이라 생각이 듭니다. 문제의 질문이 뭐냐면 그 아름다운 삶이 뭐냐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삶. 1분을 아직 못 풀어가지고. 시윤이가 해보자. 아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삶이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란 여러 선택을 통해서 제 삶의 길을 정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정하는 선택과 그 기로를 전부 책임을 지고 그것이 좋든 싫든 그것을 사랑하고 후회 없게 사는 것이, 그것이 비로소 저에게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너 기로가 무슨 뜻인 줄 알아? 기로? 왜 모르는 단어를 써? 약간 저 통로와 같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기로로 빠졌어요. 뭐 단어가 갈림길이라는 뜻이야. 갈림길. 그러니까 그 모르는 단어를 쓰면은 이상하게 들리니까 모르는 단어를 쓰면 안 돼. 삶의 갈림길에서 기로에서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이런 맥락에서 쓸 수 있는 말을 지금 맥락이 안 맞는 단어가 들리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부인이 선생님이 성격이 안 좋다고 하는 이유가 있겠지. 이 직업이 자꾸 들려. 이게 누가 논리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어휘가 안 맞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해. 그러면 야, 남편이 집에서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봐라. 돌아버리는 거지. 나 이해해. 저도 이해합니다. 당신 그 표현은 맞지 않았어. 이렇게 내쫓아버리고 싶겠다. 먹던 밥을 뺏고 싶겠다. 은채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삶은 무엇인가? 저는 비슷한데. 해봐. 저는 아름다운 삶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아름답지 않은 삶이라고 정의된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의 주인공은 부모가 원하는 선택과 그러한 모습을 갖추며 살다가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기에 아름다운 삶이 아니었다고 평가됩니다. 저는 이러한 주인공의 삶과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내리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이러한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삶이 비로소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학 작품을 예시로 든 것은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 면접관 아저씨들이 수레바퀴 아래서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대체로 알겠지. 선생님이 생각하는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의 한스인가 주인공이? 아름다운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가 시키는 대로 라틴어 학교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갔더니 친구를 잘못 사귀었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나와 다른 친구를 만나서 변화한단 말이야. 고민하고. 그런데 세상은 얘한테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대. 그냥 너 엘리트 코스를 계속 가야 된대. 보통 그러면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한스는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어떤 병을 앓는 사람이거든. 선생님이 볼 때는 얘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쫓겨나지. 거의 퇴학당하다시피 쫓겨나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실망해서 너 기술이나 배워라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대장간에서 장인들과 열심히 일하고, 그날 처음으로 뭔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다음에 아저씨들과 어울려가지고 맥주 마시러 가가지고 무대빠 죽잖아. 대체로 그게 뭐 입시제도에 진짜 수레바퀴에 깔린 어떤 불쌍한 인간이라고 얘기하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 한스가 갖고 있는 이 세계에 반항하기, 세계와 내가 맞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저항하기, 그리고 건강한 노동의 삶이 나쁜 게 아니잖아. 얘가 라틴어 학교에서 너희가 원하는 답이 얘가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건 누구 관점이냐면, 한스를 라틴어 학교에서 뺑뺑이 돌려가지고 서울대 보내려고 하는 관점에서는 얘 실패했지. 그래서 수레바퀴 아래 깔렸다고 보는 거야 자꾸는. 근데 그 삶은 그 자체로 고민하고 안간힘을 쓰고, 그리고 그때 술 마시고 여자애랑 얘기도 해보고, 그지? 선생님은 그게 무슨 자살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 약간 열린 결말이지만 그냥 안타까운, 너무 짧은 생인 것이 안타깝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 쭉 살았으면 그런 고민조차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지? 아름다운 삶은 지난번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은 선택하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했지. 그지? 우리는 삶의 기로에서 자꾸만 선택한단 말이야.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B하고 D 사이에서 C 하는 존재래. 탄생, 벌스와 죽음, 데스 사이에 C래. C는 뭐야? 치킨. 삶과 죽음의 사이에는 치킨이 있죠. 초이스래. 초이스가 정답이야. 왜 그러냐면 나는 나의 창조자이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 저런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 그지? 수많은 선택들이 있었어 진짜. 너희도 지금 아주 사소한 뭐 진짜 프라이드 먹을 것이냐 양념 먹을 것이냐부터 해서 시작해서 나 이 남자랑 사귈까 말까, 이 남자랑 계속 사귀어야 되냐 헤어져야 되냐, 아니면 나는 이런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나는 안양예고나 과천예고 중에 어디를 선택해야 되냐. 이 수많은 선택 중에서 성공과 실패 내가 선택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완성돼 가는 거지. 그지? 어떤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들에 좋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태까지 존경받고 사랑받고 하다가 잘못된 선택 몇 번으로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택한 순간이 그 사람의 인생의 파멸로 가져오고 있잖아. 진짜 교훈이 되는 것 같아. 그 와중에 그 부정한 명령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때 다양한 선택들을 하는 인간들을 오늘 뉴스에서도 막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존경받던 군인들에서 감옥으로 가고 존경받은 경찰에서 감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지? 물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이 문제를 출제하면서 너희가 이 아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던진 문제야. 모든 것은 다 아름답지. 모든 아이들은 다 아름답고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그 자체로 아름답단 말이야. 근데 너희한테의 아름다움은 무엇이냐를 묻는 거지. 그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 같은 거에서 보면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순수와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어머니 그지? 별 하나의 아름다운 이름 하나하나 붙인대잖아. 아름다움은 무엇인지를 이런 식으로 귀납적으로 하나하나 열거해서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름다움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는데 층위가 있단 말이야. 일단 개인적 층위에서 말하는 것이 기본적인 너희들 수준에서의 이야기야. 반드시 공동체나 타자 없이 어떤 그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신의 주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미성숙이야. 그냥 외워. 그냥 나는 이러이러하면 나는 아름답습니다 이런 건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이게 윤석열 대통령처럼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술을 마셨대잖아요. 아름다운 삶이야. 본인이 느낄 때는 바빴다고 여러 사람들 만나가지고 술 마시느라 바빴다는 거야. 다 그게 나라가 이걸 위해서 한 거라잖아.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 그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혼자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고민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는 꼭 생각해야 돼. 여기에 무슨 좋은 말을 갖다 놔도 그래. 뭐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어떤 정체성이 있는 거야.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 것, 이것은 일본인과 중국인과 내가 아닌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인 거고, 내가 남자인 것은 우주에 나 혼자 있다면 내가 남자가 아니야. 일 필요도 없어. 이름을 지을 이유도 없잖아. 여성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남성인 거지. 그지?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생님이 선생님인 거지. 내가 선생님이라는 이 아이덴티티를 들고서 우리 아이들 만나면 어때? 이 새끼들 왜 공부 안 해? 내 아이들아. 이렇게. 그럼 나쁜 아빠지. 치킨을 사주는 거지 애들한테는. 그지? 맨날 전화 와. 우리 둘째 담임 선생님이 얘가 국어를 너무 못한다고 전화 와. 그래서 때 되면 하겠죠. 때 되면 하겠죠. 저도 못했어요 그때. 그 나이에 못했어요. 내가 구호왕산자 하면 선생님 기절하실 수도 있어.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만 있는 거야.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잖아. 그런데 나 혼자 나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아까 너희가 얘기한 대로 맹자가 뭐라고 했냐면 군자 삼락이라는 게 있어. 군자, 훌륭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즐거움이 존재한대. 첫 번째는 뭐야? 하늘을 우러러 땅을 굽어봐서 부끄럽지 않은 삶. 첫 번째가 아니구나. 첫 번째는 부모, 형제가 무고한 것. 두 번째가 하늘을 우러러 땅을 굽어봐서 부끄럽지 않은 것. 세 번째 처나, 영재를 교육함. 맹자한테 가장 즐거운 훌륭한 인간으로서, 이상적 인간 군자로서 가장 훌륭한 즐거움이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내 가족들, 형제들이 별 탈 없이 지내는 것. 되게 소박하잖아. 그 다음에 부끄럽지 않은 것. 부끄러운 삶, 내가 내 스스로 볼 때가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땅을 우러러봐서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삶. 이거 엄청 즐거운 일이지.
내가 양심의 거리낌이 있고 내가 윤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못나다고 생각하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저지르면 내가 아무리 부귀공명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스스로에 대해서 진짜 자기를 속이지 않는 한 힘든 일이잖아. 그 다음은 뭐야? 내가 이런 삶들에 대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거 되게 소중하지. 그 다음에 내가 양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떳떳하고 당당한 삶. 아무리 가난해도 떳떳한데 뭐 괜찮잖아. 그 다음 뭐야? 내가 공부하고 내 삶에서 깨달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는 거야. 천하의 영재들을 교육함. 선생님의 즐거움이지. 이렇게 똑똑한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래도 내가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괜찮은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게 뭐야? 이런 게 아름다운 삶이지. 공동체 안에서 나는 무엇인가를 꼭 넣어야지 이야기가 풍부해지고 종합적으로 보여. 이거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좋은 경쟁과 나쁜 경쟁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나? 나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연아가 얘기해보자. 네, 저는 좋은 경쟁과 나쁜 경쟁은 과정과 내용을 중점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경쟁과 나쁜 경쟁의 예시를 들자면 좋은 경쟁은 과정을 보면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자신이 정말 노력하고 열정을 다해서 진심으로 이 경쟁에서 수행을 했다면 좋은 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경쟁은 등수와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당하고 공정한 경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경쟁의 경우 아까 말했듯이 성적과 등수만을 비교해서 하는 평가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는 나쁜 경쟁의 또 다른 예시로는 자신의 경제적 요건 또는 자신의 유리한 점을 악용해서 경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당하고 공정한 경쟁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서 정당성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나쁜 경쟁을 방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김채연 해보자. 저는 좋은 경과 나쁜 경쟁은 목표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경쟁은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나쁜 경쟁은 남을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이기는 것만을 목표로 한다면 부정행위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을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동기부여의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1등을 하고 남을 이기면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이기기 위해 한 공부와 내가 이것을 진정으로 배우고 익히며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한 공부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준비를 많이 못해서. 그래. 하음이가 해보자. 저는 좋은 경쟁과 나쁜 경쟁은 경쟁에서 우리가 진 사람을 보는 시선과 태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쟁이든 간에 그것이 정말 비윤리적인 행위가 아닌 이상 우리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쟁이 끝난 뒤에는 승자만 행복할 것이고 패자는 불행하며 능력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자가 됐을 경우 자신감을 잃고 더 성장하고 싶은 욕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지속된다면 사회 전체에도 성장을 저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지고 이기던 간에 참여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모두가 서로를 가치 있다고 여기는 태도가 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그 시인 헤로도토스의 그 일과 나날이라는 책에 보면 아레스라는 여신이 있는데 아레스의 여신은 뭐냐면 경쟁 여신이야. 시기 질투의 여신이야.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좋은 아레스가 있다는 거야. 옆집이 좋은 집을 지어. 그럼 나도 열심히 좋은 집을 더 짓고 싶어. 옆집이 더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더 좋은 빵을 만들어. 그러면 나 역시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빵 만들고 싶어진다는 거야. 우리 그 심리학자인 아들러는 인간의 본질에 뭐가 있냐면 우월하고 싶은 우월감이 있대. 우월하고 싶은 마음이 있대. 이게 경쟁을 자극하잖아. 난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되고 싶어. 그지? 그래서 필연적으로 아들러에 의하면 인간은 열등감을 가진 존재래. 왜? 동전의 양면이잖아. 우월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열등감의 다른 이름이지. 그래서 우리는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에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단 말이야. 이게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지. 내가 우주에 혼자 있다면 혼자 무인도에 사는데 부와 명예와 모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무슨 소용이 있어. 그지? 그러니까 우리의 이 경쟁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지. 그래서 자본주의는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경쟁해가지고 너희가 다 같이 우리가 성장할 거라는 것을 기반하고 있는 거야. 이게 좋은 아레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쟁과 좋은 경쟁은 그냥 경쟁의 결과적으로 우리가 모두 다 성장하는지. 나쁜 경쟁은 어떤 거야? 그러면 승자 독식을 하는 거 있잖아. 진 사람은 죽어버리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최악은 뭐야? 콜로세움이지. 콜로세움은 어떤 거야? 토너먼트를 통해서 검투사들이 서로 죽음의 토너먼트를 해. 그래가지고 우승해.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디가 있어? 저승가 있는 거야. 패자 부활이 없는 경쟁. 경쟁 왜 하려고 했어? 우리 다 같이 성장하려고. 그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우월하고 싶은 마음을 이용해서 이거를 이 경쟁, 아곤이라고 하는데 경쟁을 시키는 거야. 경쟁을 시키면 우리가 그 경쟁을 하는데 되게 즐거워해. 그지? 남자애들 그냥 공만 줘도 막 축구하고 밤새도록 축구하고 논단 말이야. 우리 때는 밤새도록 농구했어. 여자애들은 뭐 하는지 몰라 선생님이 사실. 아들만 둘 키워가지고 선생님 깜짝 놀랐어. 선생님 아들 둘 키우다가 정말 너무 막 그 선생님 부인은 거의 깡패가 되어 있거든. 그런데 얘네들이 더군다나 이제 선생님 직업이 이제 좀 늦게 끝나는 직업이잖아.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예전에는 선생님이 일찍 퇴근해도 막 10시, 11시 막 이렇게 퇴근하니까 11시에 퇴근하면 꼬맹이들 유치원 다니는 꼬맹이들이 아빠한테 와 이렇게 뛰는 거야. 그때부터 아빠 놀아달라고 막 이렇게 하고 밑에 집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그분들은 한 9시에 주무셔. 근데 밤마다 11시에 뛰는 거야 윗집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미치겠다고 막 힘들어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애들 정말 못 뛰게 막 이렇게 하는데 못 뛰게 하는 게 불가능해. 남자애들은 못 뛰게 하는 게 불가능해. 그냥 뛰게 만들어져서 디자인이 미쳤어. 그냥 미쳐가지고 막 날뛰는 게 남자애들이야. 그냥 그거 이름 붙였잖아. ADHD라고. 그 우리 때는 그런 병도 없었어. 그냥 미친 놈이야. 남자들은 원래 그렇게. 그런데 어떻게 그래가지고 일단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데 선생님 부인이 또 싸운 거야. 아랫집하고 애들한테 뭐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선생님 부인이 또 나한테 또 이제 화풀이를 막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안 하고 1층으로 이사를 갔어. 무조건 1층으로. 1층이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내가 화풀이를 하고 있지. 아, 뛴다고. 교훈이 없네. 뭔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가 내가 빌드업을 쌓다가 놓쳤어. 내가 너무 감정이입해서 그 당시에 서러움에 대해서. 결국에는 경쟁을 통해서 나는 더 빨라지고 나는 슛을 더 잘 쏘고 경쟁을 통해서 점점 나아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너희 공부시켜가지고 경쟁 엄청 심하잖아. 우리나라. 대신에 고등학교 수학 성적이 세계에서 1등이잖아.
니네 수포자들 막 캐나다로 유학 가고 이런 친구들이 보면 제가 수학 천재였어요 막 이래. 한국에서는 수포자라고 막 열등감 이렇게 갖고 있다가 캐나다로 갔더니 암산으로 하는 거 보고 애들이 막 다 존경한다는 거야. 얘네는 막 계산기 쓰잖아. 이게 뭐야, 경쟁의 결과지 뭐. 그렇잖아. 니네 다 이런 경쟁이 없었으면 솔직히 지금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이것들을 계속 풀고 말하고 이 연습을 하겠니 니네? 떨어질 것 같으니까 무서우니까 하는 거지. 이 경쟁은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다 같이 성장하니까. 문제는 떨어져도 부활해야지. 부활. 떨어져서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경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치는 거야. 잘못하다 보면 경쟁을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비효율 구간이 생기는 거지.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대학 입시가 너무 과도한 사교육의 비용이라든지 이게 때려 붓고 있다고. 이거 진짜 소모적이야 사실은. 비율을 극장효과라고 하는데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잘 보겠다고 일어나면 또 일어나고 다 일어나가지고 모두가 다 일어서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 어떻게 해야 돼? 경쟁을 낮춰야지. 이럴 땐 앉아. 우리 다 같이 앉자. 그런데 얘 일어나. 아 왜 앉으세요? 이렇게 규제해가지고 앉혀야지. 그런데 뭐야? 저렇게 일어나서 나도 일어나. 이게 비효율의 경쟁이잖아. 그지? 경쟁의 본질은 뭐야?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야. 사회 전체가. 나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만화 제목이 나 혼자만 레벨업이야. 나 혼자만 레벨업 하고 싶지. 그지? 못된 마음이지 그거. 아름답지 않은 마음이지.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남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사니까. 키워드는 관계라는 거야. 그럼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아래 상황에서에 대한 지원자가 노나라 왕에게 조언한다면. 수아가 얘기해보자. 저는 아래의 상황에서 노나라 왕에게 조언할 기회가 생긴다면 모든 물건은 용도가 있고 자리가 있듯이 날아온 바다새 또한 자신에게 알맞는 자리가 있습니다. 또한 노나라 임금님이 새를 사랑하고 생명에게 최선을 다해주는 것은 좋지만 각자에게 맞는 것이 있듯이 새에게도 알맞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또 사랑하는 것이 생긴다면 임금님이 좋아하는 것들보다는 상대에게 알맞는 대접을 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본질을 잘 얘기했습니다. 채윤이가 해보자. 제가 노나라 왕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사랑하는 것은 놔주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모든 것에는 제자리가 있듯이 노나라 왕이 사랑하는 바다새도 제자리가 있으니 큰 용기를 가지고 다시 놓아줄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 노나라 왕과 바다새를 관계를 보고서 흔히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모님과 자식들의 관계가 생각이 났는데요. 부모님은 아이가 예체능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1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계인 예체능에서 성공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공부를 하라고 자꾸 조언을 하지만 아이는 예체능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로 자꾸 가려고 하지만 부모가 그걸 막는 것을 보고서 이 관계를 떠올리는데요. 저는 진정한 사랑이란 그 제자리까지 인정해주고 그곳으로 가는 것을 도와야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나라 왕에게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좋은 답변입니다. 작년에 지금 만약에 1학년 학생인 남자 선배 하나가 있는데 그때 또 이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풀렸거든. 이번에 자기 면접공 안 시켜준다고 막 왜 저는 안 시켜주고 쟤만 시켜줘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 그 선배가. 전하, 바다새는 전하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전하, 뭐 이랬어. 그때 그 지금 너희 면접관 권계중 출신의 면접관이 하던 친구가 그날 첫 수업을 들어왔거든. 얘가 중간에 들어왔어. 이거는 잘하는데, 엄청 잘하는 애 처음 들어왔는데 해봐 그랬더니 전하 막 이러는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혼란이 왔다는 거야. 아, 내가 여태까지 따라관에서 준비하던 건 잘못됐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수정해줬어.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오버하지 말라고. 선생님 동영상으로 찍어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와가지고 선생님 아직 그 동영상 갖고 계셔 그래서 지웠지. 오히려 인상적이니까 좋은 점수를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둘 중 하나지. 좋은 점수를 주거나 점수를 깎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그러는 시도를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만약에 내가 B가 2개야. 그러면 그렇게 시킬 거야. 뭐 아니면 도잖아.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 안정적으로 차곡차곡 쌓아주고 점수를 니네가 이 시험은 1등 하는 시험이 아니야. 누차 강조하지만 컨셉이 있어 시험마다. 이 시험은 안 떨어지기 시험이야. 꼴등 안 하기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오버할 생각하지 마. 지금 니네가 배운 대로 차곡차곡 만들어. 선생님이 우리 시윤이한테 하고 싶은 말이야. 그 말이. 오버하지 마. 뭘 시도하지 마. 그냥 논리적으로 차곡차곡 쌓아. 창의적인 거 하라고 했으면 안 왔어요. 그때 달라. 사람마다 달라. 창의적인 애한테는 덜 창의적이라고 말하는 거야. 일단은 그렇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분명히 노나라 왕은 잘해주려고 했다고.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 잘해주려고 했는데 뭘 모르는 거냐면 자기가 좋은 것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 이런 사람 왜 만들어지는 거야? 다른 사람이 노를 안 해요. 왕이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할게 그랬더니 다들 입 다물고 있는 거야. 위험한데요 대통령이. 야 이 미친놈아 해야지. 아무도 뭐라 못하는 거야. 너무 높은 사람이니까. 그지? 노나라 왕이 이 새를 사랑하는 방식은 뭐야? 잘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행복하게 날고 있는 새를 그러면 이렇게 사랑해 따라와 라고 했을까? 아니지. 구속했겠지. 잡아가지고 퍼덕거리는데 잡아가지고 가져가지고 갖다 놓은 거지. 그지? 새 입장에서는 지금 어두정절하게 왕궁에 잡혀가지고 지금 막 스테이크 주는 거야. 그지? 만안전석 뭐 이런 거 주는 거야 아마. 탕으로 주고 막. 못 먹겠는데 난. 그래 죽었잖아. 그지? 이런 거 보면 누가 떠오르냐 그러면 우리 시윤이는 그럴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떠오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너. 깜짝 놀라서 시윤이 3개월 전에 너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겠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탈룰라 돼가지고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빨리 가 인마 병원 약 먹고 푹 자. 이 노나라 왕의 이 사례는 혹시 예시를 들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으면 예시로 들어도 괜찮은 것 같아. 그죠? 관계성과 관련된 예시 있잖아. 내가 사랑한다고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일지라도 그 사람과 맞지 않는 옷이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상대를 잘 살펴야 되고 나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야지.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이런 예시들을 들만한 것 같아. 다음 니체의 말이네요.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운명애라고 돼 있네요. 아모르 파티가 있네. 맞아. 아모르 파티. 뭐 이런 거잖아.
우리 니체주의자 해보자. 니체주의자 송하은. 송하은 고. 저는 이 말에 대해 비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명은 일어날 일이 자신의 영향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체로는 꽤 낭만적이고 자유로워 보이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로 인해 나의 삶에 어떠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이를 그저 운명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그거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그런 실수를 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데 이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김예서 해보자. 저는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이 자신에게 닥친 일, 즉 운명을 거스릴 수 없다면 받아들여라 라는 의미로 수용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냥 현재를 즐기고 다른 대안을 찾으라는 의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운명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인 만큼 그저 수용하고 이를 적응한다면 또 다른 운명이 이에 대한 해결책과 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시험을 응시했을 때 시험 점수가 좋지 않다면 절망하고 속상한 마음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말을 떠올린다면 이 말이 저에게 응원이자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를 바꿀 수 없다면 그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거스를 수 없이 나한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지? 우리는 내가 거스를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 내 선택과 상관없이, 내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이 나한테 주어지는 어떤 삶이 있단 말이야. 노벨문학상 그 한강에 서시라는 시가 있는데 기회가 되면 좀 찾아보길 바랍니다. 어느 날 운명이 나한테 찾아온대. 그러면 나는 너를 안고서 그 운명을 안고서 한참을 안고 있을 거래. 선생님은 한강이란 그 소설가가 엄청 유명한데 시도 되게 잘 쓰네. 기회가 되면 읽어보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하지 못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나의 삶에 대해서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 이 이야기는. 그래서 누군가는 그 주어진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 그치? 그렇게 해서 세상과 다투고 상처받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또 아름다운 삶들이 있을 것 같아. 그치? 선생님이 되게 리스펙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홍석천이야. 홍석천 알아? 탑게이 홍석천.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부터 20년 전에 커밍아웃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 홍석천이 하고 맡고 있던 당시에 그 코미디언으로서의 위상이 뭐냐면 그 뽀뽀뽀 삼촌이야. 유치원 뽀뽀뽀라는 그 어린이 유치원 같은 방송 TV 방송이 있었어. 얘 뽀뽀뽀 모르는구나. 그 EBS에서 뚝딱이 나오는 그 어린이 유치원 뭐 이런 건 아니야? 아, 세대가 너무 많이 흘렀구나. 너희는 무슨 세대야 그러면? 뽀로로인가? 그지? 우리 애들 뽀로로 키웠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였는데 난 게이라는 거야. I'm gay. 다들 충격에 빠졌어 막. 와씨.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방송가에 10년 동안 못 들어왔어. 사람들 더럽다 욕하고 뭐 난리가 났었어. 그런데
홍석천은 초지일관 어떻게 주장했냐면 나는 게이로 태어났다고. 내가 게이를 선택한 게 아니고 나는 동성애자로 태어났고 내 삶에 대해서 이거 부정하고는 나한테 주어진 이 게이로서의 삶을 부정하고는 난 누구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나는 내 이 운명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래서 그 지금 그 무슨 컵라면도 나오고 홍석천 컵라면도 나오고 홍석천 요리도 잘하고 요즘은 되게 그 자기 개인 것을 희화화해서 코미디도 하잖아. 물론 선생님도 이제 선생님 아이가 제 남자친구를 소개할게요 막 이러면 막 이렇게 힘들 것 같아. 나 그래서 가끔 물어봐. 이렇게 또 여자친구가 좋지 뭐 이렇게 너무 뭐 이렇게 무슨 목석처럼 이렇게 여자에 관심 없는 척하고 막 그래.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래서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기도 해 그런 거 보면. 그런데 니체 얘기를 잠깐 할까?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아마 내년 3월까지 너희 수면에서 읽어주는 강제로 다 들어오라고 할 텐데 그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아마 경계가 애매한데 한번 읽을 거야. 너무 어려운 책이어서 선생님이 좀 해설을 해가면서 좀 이렇게 읽힐 만한 책인데 그래도 교양인이라면 한번 읽을 만한 되게 이름도 멋있잖아. 짜라투스트라. 조르 아스터교 들어봤어? 조르 아스터교를 이제 그 독일식으로 말하면 짜라투스트라인데 조르아스터교의 교주가 되는 짜라투스트라가 알프스에서 용맹전진에서 깨달음을 얻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시작하는 내용이야. 현자가 돼서 내려왔어. 물론 우리가 아는 배화교회 불을 숭상하고 선과학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이분법적 세계 뭐 이런 것들을 이 원래 조로아스터교는 얘기하는데 그것을 완전히 반대 캐릭터야. 일종의 패러디 같은 건데 짜라투스트라는 뭐라고 하냐면 영원 회귀한대. 영원 회귀. 오늘 이 시간이 사실은 영원히 반복되고 있는 거래. 전에도 영원히 반복됐었고 어쩐지 본 것 같아. 어쩐지 오늘 내가 본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반복될 거래 오늘이. 우리 니체주의자인 하은이는 어떻게 생각하나? 영원회귀 오늘이 계속 반복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이 질문도 영원히 반복되고 있어. 어떻게 생각하나? 영어는 하지는 않은데 생각하는 것 자체는 괜찮아. 사실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니체는 철학자지 무슨 종교인은 아닌데 왜 저렇게 이야기를 던졌을까? 그지? 되게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잖아. 이 오늘의 삶이 무한히 반복되고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라고. 이게 뭐냐면 이게 진짜 운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을 계속 산다고. 그러면 이 오늘의 삶이 괜찮냐는 거야. 이래도 내가 만약에 어떤 선택을 해서 오늘을 살아가. 사실은 선생님이 면접 준비하자고 불렀어. 그런데 버스 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떤 잘생긴 오빠가 번호를 따갔어. 설레가지고 따라갔어. 그러면 수업은 안 올 거야. 인생은 그렇게 해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면 그 행복한 하루가 영원할 거라고. 너희가 지금 앉아가지고 지금 막 무슨 기계처럼 이걸 막 외우고 있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잖아. 지금 니네 표정 봐라. 고통스럽지. 그런데 이 고통이 어떨 거라고? 영원히 반복될 거라고. 그래도 괜찮냐는 질문이야.
그래서 선생님 맨날 물어봐. 괜찮냐고, 니네 오늘 얘도 괜찮냐고. 그럼 뭐라는 줄 알아? 자기는 괜찮다는 애들이 있어 진짜. 걔는 어떻게 사는가?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지. 뭐 괜찮은데요? 오늘 너무 즐거운데요? 이러라고 이거 얘기한 거 아닌가? 내한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운명을 사랑해서 가꾸라고. 이게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 것 같아. 주어진 운명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지? 이것이 나한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거라면 이것을 사랑스럽게 만들고 내 마음을 바꿔서라도 이것들을 좀 사랑하는 것을 사랑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이야기가. 니체가 이런 얘기를 자꾸 떠들었어, 말년에. 자르투르를 이렇게 말했다가 어려운 이유가 니체가 수많은 책을 썼는데 그 거의 마지막에 완성본이야. 소설로 만들었어, 자기 철학을. 그러다가 이탈리아 이탈리아 토리노에 가서 갑자기 정신병자가 됐어. 미쳤어. 미쳐가지고 그 이후의 삶은 그냥 미친 상태로 좀 이렇게 연명하다가 불행하게 죽었어. 1900년. 그래서 니체의 죽음과 근대에서 현대로 가는 그 골목이라고 하는데, 토리노에서 어떻게 죽었냐면 마차를 타고 이탈리아 여행 중인 독일 사람 니체가 어떤 구렁에 진흙탕에 토리노에서 어떤 말이 빠진 거야. 다리가, 마차가 바퀴가 빠졌어. 그랬더니 마부가 이 말을 막 두드러 패면서 끌어내는 거야. 이 마부도 힘들어 죽겠고 바퀴는 안 빠지고 말은 계속 맞고 땀 흘리고 비명 지르면서 끌려오고 이러니까 이 사람하고 상관이 없고 말하고 상관이 없던 니체가 갑자기 뛰어내려가지고 말을 끌어안고 비명을 지르다가 미쳐 죽었어. 이상하지? 자기의 철학이 송두리째 부정받고 있는 장면을 봤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야. 저 말의 운명에 대해서 너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어라고. 그죠? 말은 저렇게 태어나서 저런 삶을 살도록 규정 지어졌잖아. 벗어날 방법도 없지. 저 마부의 삶은 괜찮아 그러면? 그것도 아니지. 그런데 그거 사랑하라고 이렇게 현자의 목소리로 형이상학적으로 말하는 거 가능한 거냐고. 더 나은 운명을 나 혼자만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정말 주어진 운명이 고통스러운 운명에 빠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일종의 폭력 아니겠나? 그지? 노나라 왕 같은 말이지 이런 거. 다음 5번 봅시다. 화백회의의 장점과 단점. 화백회의는 뭐야? 만장일치야. 은채 해보자. 저는 이러한 단 한 사람의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없애는 화백회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설명하자면, 우선 장점으로 단 한 사람의 이의가 있음에도 그만둔다는 의미는 모두가 찬성할 수 있는 그 결정을 내린다는 것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모두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 단 한 사람의 이의가 있으면 그만두므로 빠른 의사결정이 어렵고,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체안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수빈이가 해보자. 안수빈. 저는 화백회의의 장점이 모든 사람의 의견이 존중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화백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결정은 완벽에 가까운 대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단점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정말 필요한 법을 개정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 법이 미숙하더라도
급박하게 필요할 때는 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장일치가 되지 않았다고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은 사회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두 친구가 잘 이야기를 했고 침묵의 나선이라는 유명한 개념이 있어. 책 제목이기도 해. 침묵의 나선은 어떤 거냐면 대표적인 예가 그 케네디 대통령이 월남전 베트남 전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너희가 알다시피 미국이 돈만 잔뜩 쓰고 사람 엄청 가서 쏟아부어서 죽고 욕만 잔뜩 먹고 이렇게 망한 전쟁이잖아. 미국이 결정한 최악의 결정을 뽑을 때 베트남 전쟁의 참전이란 말이야. 근데 그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국무위원들 모아놓고서 얘기를 해보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전쟁하자는 사람들이 감성인 말들을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는데 다 침묵했어. 윤석열이 맨정신위원회 술 취했는지 아무튼 계엄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언론을 통제하고 선관위의 서버를 털고 이런 결정들을 내렸다고 하는데 제정신을 가진 국무위원들이 말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 만장일치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만장일치까지 가는 게 너무 어렵지. 그래가지고 만장일치 가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무것도 통과가 안 되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는 점이 문제야.